뉴욕 증시가 환호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최고조였죠. 하지만 파월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나스닥이 3% 급락했습니다. 2%라는 숫자가 모든 걸 막았어요. 연준은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파월 의장의 침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침묵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지만 시장이 듣고 싶어하는 답은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난 몇 달간 월스트리트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금리 인하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기대감이 넘쳤죠. 투자자들은 이미 샴페인 병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주들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부동산 시장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냉혹한 현실을 고지했습니다. 금리 동결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거죠. 시장은 예상치 못한 충격의 휘청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수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투자자들은 무엇을 잘못 신근 걸까요? 답은 바로 인플레이션 2%라는 마법의 숫자에 있습니다. 연준은 2%라는 목표치에 거의 종교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에요. 경제 안정성을 보장하는 마지노선이죠. 파월 의장은 이 선을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은 어떨까요? 최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여전히 2.7%를 기록했습니다. 목표치보다 0.7%포인트나 높은 수준이에요. 더 큰 문제는 근원 인플레이션입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는 3.3%에 달하고 있어요. 고용시장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실업률은 4.1%로 역사적 저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임금 상승률도 4%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연준의 정책 결정은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파월은 FOMC 기자회견에서 이를 거듭 강조했어요. 우리는 데이터가 명확한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이죠. 시장의 기대나 정치적 압력이 아니라 오직 숫자만이 판단 기준입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1%는 정말 끈질기거든요. 경제학자들은 이를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서비스업 물가와 주거비가 특히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고금리 장기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른바 하이어 포 롱어 시대가 본격화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금리가 높게 유지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먼저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급등합니다. 특히 성장주와 기술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죠. 이들은 미래 수익을 담보로 현재 투자를 받는 구조인데요. 금리가 오르면 미래 가치가 할인되어 버립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을 보세요. 작년만 해도 PER이 50배, 60배는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0배만 넘어도 고평가 논란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고금리가 만든 새로운 기준입니다. 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서고 있어요. 신용카드 금리는 20%대에 육박합니다. 자동차 할부 금리도 10%를 훌쩍 넘었죠.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듭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의 타격이 큽니다. 저축은 늘어나지만 소비가 위축되는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차입 비용이 높아지면 신규 투자를 망설이게 되거든요. 공장 증설도 인력 채용도 모두 보류됩니다.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특히 좀비 기업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이자만 겨우 갚으며 버틸 수 있었는데요. 금리가 오르니 이마저도 불가능해진 거예요. 기업 부도가 증가하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겁니다. 유동성 위기도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연준이 양적 긴축을 지속하면서 시중에 도는 돈이 줄어들었어요. 금융시장에서 현금이 귀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그것도 결국 유동성 문제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Don't fight the Fed라는 월스트리트 격언이 있죠. 연준의 정책 방향을 거스르면 손실을 입기 쉽습니다. 지금은 방어적 자산에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배당주나 우량 채권 같은 안전 자산 말이에요. 변동성이 큰 성장주 비중은 줄이는 게 현명합니다. 두 번째는 현금의 가치를 재평가하라는 겁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현금도 훌륭한 자산이 됩니다. 단기 국채나 머니마켓 펀드에 투자하면
4%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무리하게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섹터 로테이션을 고려하는 겁니다. 금리가 높을 때 강세를 보이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금융주가 대표적입니다. 은행들은 예대 마진이 확대되어 수익성이 개선되죠. 에너지주도 주목할 만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거든요. 방어적 성격의 필수 소비재주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달러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하면 달러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원화 약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죠. 다섯 번째는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마세요. 주식, 채권, 현금, 원자재, 부동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부채를 줄이는 겁니다. 고금리 시대에 빚은 독이 됩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걸 고려하세요. 일곱 번째는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겁니다. 단기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고금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 지금부터 우량 자산을 차근차근 모아가는 겁니다. 시장이 공포에 떨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남들이 팔 때 사고 남들이 살 때 파는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매월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꼼꼼히 체크하세요. CP, 고용지표, GDP 성장률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데이터들이 연준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는 단서가 됩니다. 아홉 번째는 감정을 배제하는 겁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공포와 탐욕입니다. 시장이 폭락한다고 패닉에 빠져 던지지 마세요. 반대로 급등한다고 포모에 휩싸여 물타기 하지도 마세요. 열 번째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혼자 모든 걸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설계사나 자산관리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버티기의 시대입니다. 화려한 수익률을 추구하기보다 원금 보존에 집중해야 해요. 생존이 곧 승리인 시장 환경입니다. 파월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플레이션이 2%로 안정될 때까지 고금리는 계속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경제는 둔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물가 안정이라는 대의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투자자 여러분도 이 흐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장과 싸우려 하지 말고 시장을 이용하세요.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